최상천의 사람나라 19강입니다. 오늘은 대박전쟁 6번째 21일 만에 만든 박정희 제국. 우리 흔히 박정희를 장기 독재자다 이래 얘기를 한대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18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박정희가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요,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다시 말해서 민주공화국을 철저히 때려 부수고 그 위에다, 그 폐허 위에다가 자기의 제국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박정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대중이 한국 대통령 18년인가 하고 박정희가 한국을 18년 지배한가 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5.16 반란을 일으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불과 3주 만에 대한민국을 용도 폐기해버리고 그 위에 박정희 제국을 딱 세워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에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요, 우리가 이 박정희가 5.16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이것 자체가 일종의 사기입니다. 효도 사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를 들면은 사기꾼들이 할배 할매들 모아놔놓고 효도 잔치를 열죠. 그죠? 잔치를 열어가지고 극도로 흥분시켜 놔놓고는 물건을 10배 이렇게 있잖아. 그죠? 팔아먹죠. 그죠? 그러고는 환불도 안 되도록 해가지고 튀어버리죠. 그죠? 이 효도 사기죠. 그죠? 이 5.16도 바로 이런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 사기 행각들을 우리가 쭉 추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박정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정희는 사기의 신, 배신의 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 쳤는 것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대단한 사기꾼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혁명 공약에서부터 보면, 그죠?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래놨거든요. 이 반란 일으키는 것들이 꼭 써먹는 게 백척간두에 선 조국,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백척 위에 조국이 서 있다 할 것도 이거는 바람만 휙 불어도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6가지 공약 중에서 핵심적인 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진짜로 진짜 실행됐는가,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따져보면 사기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선요, 조국의 위기는 박정희가 날조한 겁니다. 이 시기에 조국의 위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자기가 해결한 사람인 양 혁명적으로 이 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인 양 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단적으로 포장한 겁니다. 우선 안보 위기 전혀 없었습니다. 안보 위기가 이 시기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왜? 주한미군이 근무하는데 주한미군이 지킨데 북한이 군사적 어떤 도발의 징후가 있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 전혀 없었습니다. 못 살긴 못 살아도 옛날에 못 살던 거나 이때 못 살던 거나 똑같았어요.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치 위기 4.19 혁명 직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좀 데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정치 위기라 이래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1년도 들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데모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유혈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데모 전혀 없습니다. 데모하다가 죽은 사람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정치 위기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위기라는 것은 박정희가 만들어낸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란 사람이 진짜 조국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 했는지도 답이 나옵니다. 그죠? 박정희가 조국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진짜 조국이 멸망해 버렸을 때, 그죠? 일본을 먹혔죠, 그죠? 그때 어떻게 했냐?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로 갔습니까? 거꾸로 갔죠, 그죠? 충성혈서 서들고 일본 군대로 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조국의 위기 정도가 아니고 조국의 멸망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걸 서슴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의 조국이 일본이라고 막 떠벌리죠. 공개적으로. 그죠? 그러다가 조국이 패망하자 조국 일본이 패망하자 이번엔 또 언제 그랬는 듯이 광복국 구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힘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그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위기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좌우가 어떤 어금버금한 그런 시기에 오자 아예 완전 딱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죠? 낮에는 국군을 하고 밤에는 남로당 두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 있는 쪽에 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자기 앞에 위기가 다가오자 몽땅 배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국 정보기관에 의하면은 몽땅 배신하면서 넘겨준 명단이 300명쯤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거의 다 처형당했고. 지 혼자 살아남자고 동지 300명을 죽음으로 내몬 인간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위기 때마다 신출귀몰하게 조국을 배신한 인물이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왜 박정희한테 속고 또 속을까? 이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만으로 얘기하면은 조금은 이제 충분하지 않아요. 두려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워낙
그 사기의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사기의 신, 배반의 신이다. 이승만, 전두환, 이명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기꾼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반을 하는 걸 볼 것 같으면요, 이거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가족 배반. 엄마가 여기 무슨 학교예요? 그 대구 사범 진학하는 거, 만주군관학교 가는 거 결사적으로 말려도 끝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형한테도 그렇고, 형 박상희가 그죠? 정말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죠? 그럼 그 신혼을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죠? 그런데 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형의 신혼을 위해서 노력 안 합니다. 철저히 외면합니다. 자기 이익이 안 되니까. 그 대신 누구 어떻게 합니까? 조카를 좋은 대신 보내요. 형, 저기 뭐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황태성 씨 친구 형을 사형시켜 버립니다. 아내한테도 배신을 하죠, 그죠? 골 때리는 배신을 하죠. 친구, 동지, 국군, 양다리 걸쳐가지고 배신하죠, 그죠? 제2의 조국, 일본도 배신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제 피해자들, 강제노역 깎거나 위안부 간 사람들, 청구권을 다 박탈해버리죠.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또 위안부 문제 사실은 그죠? 일본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은 박정희입니다. 다 이걸 그 위안부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놔 버렸거든요. 파월 장병들 그 사지로 몰아놔 놓고는 그죠? 전투수당 빼먹죠. 민족 배신을 하죠. 충성혈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반란을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배신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배신 안 한 게 어딨냐? 그런데 지금 박정희를 배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최상철 밖에 없어요. 너무나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의 배신은 진짜 신의 경제에 이른 배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딴 사람 사기는 다 들통났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명박 사기, 그죠? 천안함 사기를 쳤죠. 그죠? 근데 여론조사에 보면, 그죠? 반이 천안함 정부 발표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면은 사기 수준에서 볼 것 같은 이명박 사기는 박정희에 비하면 아주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비해서 박정희 사기는 반란을 일으켜 놓고도 혁명이라 해도 그 사기가 통하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당을 만들어가지고 했는 일이 뭡니까? 예? 민주공화당이 했는 일이 뭡니까? 민주공화국을 때려 부순 일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이걸 사실은 민주공화당이 아니고 민주공화국 파괴당이죠. 그죠? 근데 그걸 또, 정상적인 정당으로 인정을 해요. 뭐 경제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할 테니까 7.4 공동성명 사기, 뭐 서민 코스프레 사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기의 신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거의 이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박정희가 혁명공약에서 말하는 조국의 위기라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날조된 거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요, 박정희는 시도 때도 없이 반역 모의를 해가지고 4.19 직전 6개월 동안에 20회 반란 모임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전번에 얘기했었죠. 그죠? 이런 인간이 조국의 위기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4.19 1주년 반란 기도 때는요, 학생 선동꾼을 집어넣어가지고, 학생 집회가 여하튼 폭력 집회로 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실패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인간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박정희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조국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뭐냐? 한국이 민주화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민주화되면요, 민주화가 되면 자주화는 저절로는 아니지만 자주화 요구가 굉장히 강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단 조국에 대한 통일 요구가 강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민주화가 되면 주권자가 사회의 결정력을 가집니다. 그죠? 그럼 군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되면은 민주화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국은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민주공화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 되면은 군대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일어나겠죠. 그죠? 예컨대 제대로 된 나라들 있잖아. 그죠? 국방장관 누가 합니까? 군 출신이 안 합니다. 그렇죠. 그죠? 민간인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 대해서 정부 통제는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방장관을 여자가 하는 나라도 제법 있죠. 우리나라도 그죠. 불언간 여자가 국방장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내 폭력을요 상당 정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대한 민주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면은 군대가 민주화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군대는 국가에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민주정부의 위기였습니다. 그 이 위기를 조장해내고 싶었던 겁니다. 왜? 민주화되어 버리면은 반란의 길이 없어지니까. 미국도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이 반공 전선이 붕괴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남한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 서면은 그죠?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만들어 북한과의 어떤 이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남북 경제 협력이 일어나고 남북 어떤 정치적 협력이 일어나게 되면요. 미국 어떻게 해야 될까? 주한미군 주둔하기가 되게
껄끄럽겠죠. 명부인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 반공 전선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남북 대결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조국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박정희의 위기, 미국 코메리카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 청산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부패 청산을 했느냐? 그러고 이 민주당을 구악으로 몰아갔거든요. 우리도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민주당 시대는 혼란했고 부정부패가 심했고 하는 그런 있잖아. 그죠? 근거 없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 인사들을 조사를 했어요. 장관급 뭐 여하튼 그 민주당 정권의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을 거의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전수조사를 했어요. 모델 불러다가 이제 잡아가가지고 뭔지도 안 나왔어요. 우리 역대요 이렇게 깨끗한 정권 없었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또 5.16 군사정권은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고문했다. 언론에서 떠들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뒤졌지만 김영선 재무장관 한 사람만 연루되었다. 걸려들은 거예요. 그것도 김 장관이 미국에 있는 동안 중고 냉장고 하나를 선물로 받은 혐의였다. 이것 하나만이 유죄로 나왔으니 부패 정권이란 순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이 누구 말인가 하면요. 김대중의 말입니다. 제2공화국은 깨끗한 정부가 되려고 무척 애를 썼다. 장 총리, 장면 총리 스스로 도시락을 갖고 다닐 정도였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대중은 이 공화국은 이 시작에서 끝까지 이 정부 대변인을 했거든요. 장면 대변인을 했거든요. 너무 잘 알죠. 이런 정도인데 이걸 구악으로 몰아붙이면 말이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은 많이 부패했어요. 그 탈세, 횡령, 총수들 한 짓거리 다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5월 17일 날 반란 일으키고 그 이튿날 바로 17명을 체포해가지고 구속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병철하고 박정희하고 만나가지고 짝짝꿍이 돼요. 그러고는 다 풀어주고 오히려 정경유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벌을 천황체제로, 재벌 총수체제로, 그죠?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노조운동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괄 통제를 통해가지고 노조를 의용노조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노동조합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권과 재벌 사이에 어떤 그 유착관계가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치자금이죠. 그죠? 그래서는 이 재벌로부터 또는 각종 이득을 위해 가지고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강도본부를 만들어냅니다.
이 강도본부가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이 첫째는 물론 정치공작이죠. 그죠? 정치공작하죠. 두 번째는 경제공작을 합니다.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이맹희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죽었죠. 그죠? 예. 이병철 맏아들. 그죠? 삼성 누구죠? 이건희 형님. 그죠? 이맹희의 증언에 따르면 기성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시장한 혁명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여기저기서 기존의 정치 세력보다 더한 부정을 일삼기 시작했다. 당연히 기업들에게도 과다한 정치 자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심한 것이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사고 정부에서 은밀히 손을 버리는 것이었다. 즉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새로 건설하려면 그때마다 정치 자금을 바쳐야 했다. 그 이전에 이 부정부패는요, 이런 구조적 부정부패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중앙정보부를 통해 가지고 아예 부패가 구조화하게 됩니다. 계속 상납되는. 네. 조금씩 상납되는. 그래서 이제 아예 어떤 몇 가지인데 사업을 이제 국가 허가 사업이 있잖아요. 인허가 사업 할 때마다 대체로 한 10%를 떼요. 건설 사업. 그 다음에 돈 빌릴 때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외자 도입할 때. 이럴 때 공식적으로 10% 정도를 떼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요즘 10% 뛴다 할 거면 사업 아무도 못 합니다. 아니, 삼성도 10% 도저히 뛰고는 사업이 안 돼요. 그거는 국가 경쟁력을 완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강도본부의 날강도짓 중에서 들통난 것, 그러니까 들통 안 난 거는 안 난 게 99%겠죠. 그죠? 그 중에 이제 들통 난 건데 이것도 김종필이 라이벌이 터뜨린 거예요. 말하자면. 김재춘이가 중앙정보부장 하면서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춘이가 안 터뜨렸으면 이것도 그냥 묻혀갔겠죠. 그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4대 의혹 사건이죠. 그죠? 이게 뭐로 들어가냐?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생략합시다. 정권 파동, 워커힐 사건, 세나라 자동차 사건. 이 세나라 자동차라는 걸 설립해 놔놓고, 그죠? 이게 자동차 생산을 안 하고 뭘 했냐 하면은 일본 걸 수입해다가 갖다 팔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생산 기반을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죠?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해라야 됩니까? 빠찡고 부패를 인서하겠다는 것들이 이제 도박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민생고 해결을 위한 노력 대신 강도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했다? 그게 혁명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놓고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깨끗한 민주정부를 뒤엎고 이 반란 세력들이
진짜 구조학 센터까지 세우는 겁니다. 그 구조학 센터가 바로 중앙정보부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이 구조학 체계가 18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 자체가 한국 최악의 범죄, 한국 역사 최악의 범죄 집단입니다. 중앙정보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앙정보부, 오늘날의 국가정보원 해체 없이는요, 한국은 절대로 건전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도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반란 집단이 한 일을 보면 참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축첩 공무원을 퇴출시킵니다. 그럼 규모가 상당히 많아요. 뭐, 내가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 여기, 뭐, 정확한, 하여튼 몇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술집 출입 금지를 시킵니다. 그걸 놔놓고 저거는 뭐라고 하냐, 뭐 하냐? 요정정치를 합니다. 참. 예. 그 다음에 박정희는 그 정도가 아니고 기생 파티 오입 행각을 처음부터 벌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했냐면 워커힐에서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동서가 있죠. 누굽니까? 조선일보 방우영이죠. 그죠? 소위 속된 말로 구멍동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다가 이제 세검정 안가 이후락이 만든 겁니다. 거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총 맞아 죽은 게 어딥니까? 궁정동 안가죠. 그죠? 18년 동안 이 짓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답이 나오죠. 뭡니까? 국가는 내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혁명 사기를 치는 집단이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나라는 반란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했는지는 눈에 뻔히 보이죠. 이걸 그죠? 아직 제대로 못 짓고 있어요. 자꾸 장기 독재 얘기한대, 그죠? 장기 독재라는 말로는 박정희가 설명이 전혀 안 된다니까요. 3주 만에 박정희 제국을 건설해냈는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위에다가 뭘 갖다 딱 얹어뿌리면 됐냐 하면은 초국가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얹어뿌리면은 대한민국 눕게 됩니까? 응? 초국가 기관의 것이 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초국가 기관 위에 박정희가 탁 올라타 버리면 대한민국 전체는 박정희 것이 돼버립니다. 그 2공화국 헌법을, 그죠? 헌법은 역시 오늘날 헌법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하게 말하자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소급
적용이 입법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대한민국 위에다가 국가 재건 최고위회를 딱 얹어놔 놓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3권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내 거 되겠죠, 그죠? 그 2조를 볼 거, 그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데 이 2조를 볼 것 같으면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기구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로 최고위원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최고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럼 입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행사합니다. 사법권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지시하도록, 지시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 사형시켜, 걔 이번에 구속시켜, 이러면 끝이에요. 사법부가 완전히 국가재건 최고위회의 재건 최고회의의 하부 기구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을 누가 하냐 하면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박정희가 다 임명하는 겁니다. 이 사법부 독립 우리나라 그죠? 굉장히 절실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구성을 주권자의 손에 넘겨줘야 돼요. 그죠? 지금은 정부 여당이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죠. 그러면 끝입니다. 최종심에서 있잖아, 그죠? 지금 부하들 딱 앉혀놔놓고 판결해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24조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국가재건 비상조치법하고 헌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헌법의 규정 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비상조치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죠. 그죠? 헌법은 이선은 많아요. 그죠?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위에 뭘 만들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들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만들고, 그래 버리면 있잖아. 그죠? 국가는 누구 거예요? 박정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국가 플러스 초헌법,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제국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가지고 한 2001년쯤인가 어디 글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한 50몇 써가지고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와 이 김일성의 권력의 핵심이 요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 실어줘요. 진보적인 잡지인데도 안 실어줘요. 우리나라 참 재밌는 나라예요. 어느 잡지인데요? 한겨레보다 더 진보예요. 말에서도 나 튕겼고, 나 안 튕긴 데가 없어요. 엄청 튕겼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 독재, 일본 천황제, 이것이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사실 이게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건 뭡니까? 반국가 조직이죠. 그렇죠, 그죠? 진짜 반국가 조직은 누구다? 박정희 집단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누구를 심판해요? 민주주의를 요구한 사람, 진실을 요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통해 가지고 반국가 이적 행위자로 만들어 가지고 처벌을 하죠. 이게 완전히 뭡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위에 올라타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초국가 기관, 반국가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위에다가 이제 이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제정한다고 했죠. 오늘로 논다고 했죠. 그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아까 다 봤죠. 그죠? 법에서 다 제정해놨죠. 지금 멋대로 만든 법에다가. 그죠? 그래서 3권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걸 지금 멋대로 정해가지고. 이건 헌법에 저촉되는 건 막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죠? 한국 헌법이 지탱하고 있는 바탕인 국민주권주의, 입헌민주주의, 이걸 완전히 유린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반역 21일 만에 비상조치법이 6월 6일 날 제정되는데, 그러니까 5월 6일에서부터 6월 6일까지 날수가 20하루입니다. 내가 다 손가락으로 다 꼽아봤어요. 대한민국을 박정희 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21일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그죠? 히틀러의 수권법보다 훨씬 심각한 독재체제예요. 히틀러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틀러 수권법이라는 게 5개 조항으로 된 법인데요. 제1조가 뭐냐 하면은 5개 조항 내가 좀 다 읽어봤어요. 그러고 조금 꼼꼼히 따져봤어요.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독일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행정부가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입법권을 독점한 건 아니죠. 그런데 박정희 제국에서는 그죠? 입법권을 물론이고 행정, 사법권까지 다 박정희가 독점합니다. 지금도 행정부
응? 법 제정은 안 돼. 제정은 안 되는데 일단 이게 아니고 국회에 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에 내고 응, 한번 시키고 안 시키고 국회의원 그렇지, 그렇지. 응, 응. 그 여당이 있으니까 되겠지. 그것도 사실은 빼앗아 버려야 돼요. 그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입법, 무슨 권이더라, 그걸 빼앗아 버려야, 그 입법권은 완전히 이제 국회에 귀속되게 돼요. 그래서 박정희 제국은 삼권이 다 천황이 가지고 있는 천황제도에다가 실질적으로 히틀러 권력이 작동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박정희가 꿈꿨던 거죠. 그죠? 히틀러 천황. 그래서 이제 인류사 최강의 독재체제다. 대한민국 위에 초국가 기관, 헌법 위에 초헌법 입법권을 장착해버리면은 그거로 다 끝이다. 북한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건 북한이 더 세요. 그래서 국가 재건 최고회의에 올라탄 박정희 히틀러 천황. 이게 뭐냐? 국가가 전도된 거죠. 그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제국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유신체제는 이런 박정희 제국을 완성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박정희 이제 우선 요 얘기부터 하자. 근데 이 박정희 제국을 단 20일 만에 만들어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박정희로 봐서는 좋아요. 그죠? 지 멋대로, 정말 지 꼴린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깨끗한 사람도 저거 구악이다 하면 구악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죠? 그러다가 고문하고 족쳐버리면 범죄자가 돼. 반국가 이적 행위자가 되어버리고. 이런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앞에서 당시에 박정희 제국을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었느냐? 없어요. 독일의 민주주의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던 그 다음 바이마르 헌법은요, 굉장히 좋은 헌법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헌법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던 독일에서도 히틀러를 막을 힘이 없었죠. 독일 사람들도. 그죠? 근데 하물며 우리같이 민주주의 역사가 아주 빈약한 이런 나라에서 박정희 막을 수 있었냐?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박정희가 정말 요 시기 요래 보면은 히틀러 천황의 어떤 권력을 마음껏 누렸죠. 그죠? 그죠? 지 말이 곧 법이고. 그런데 이걸 순순히 포기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을까? 63년도에 대통령 선거 하죠. 그죠? 그 이해가 안 가죠.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를 해가지고 15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겼거든. 그거예요, 바로. 미국이 박정희를 가만 안 내버려 둔 겁니다. 박정희 제국을 안 된다. 민정이양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놓은 겁니다. 안 그러면은 원조 끊어버려. 그러면 권력의 정당성이요. 원조 끊어버린 박정희 정권은요. 6개월도 못 버텨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죠? 1년에 2, 3억 불 정도의 그 원조를 해줬는데요. 이 원조가 안 들어오면 첫째는 국군이 유지가 안 돼요. 군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원조인데, 그죠? 국군 유지가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한국 예산도 한 50%가 미국 지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아프리카 수준의 국가로 전락하겠죠. 그죠? 미국 원조가 안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아무리 박정희 제국을 유지하고 싶어도 미국의 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요구한 건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서도 반공전선을 유지할 수 있어. 그렇게 해. 이겁니다. 한번 뒤었거든요. 이승만한테. 그죠? 그 요구를 결국은 안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힘이 한국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힘이 더 크게 작용했다.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제국은 이제 이런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민주주의를 보이는 쪽쪽 파괴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야 박정희 제국의 기반이 튼튼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괴하기 시작한데, 파괴하는 방법은 첫째는 무조건 체포, 구금해가지고 고문, 체포, 구금, 고문하는 겁니다. 매 앞에 장사 없죠. 박정희가 얘기했죠. 그죠? 조선 사람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때리는 본부를 만들었죠. 그 역시 뭡니까? 중앙정보부죠. 그죠? 때리는 본부, 강도본부.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적들이 제1표적이 교훈노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교실이 민주화되면 그 나라 민주화돼요. 그러니까 교실이 천황체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그 사회 전체가 천황체제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천황체제가 되는, 교실이 천황체제로 되는 핵심이 뭡니까? 교사가 학급 천황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학급 천황의 위임을 받은 게 누가 됩니까? 급장이 되는 거고. 그죠? 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보정당, 그 다음에 진보언론, 이 사람들 전부 체포해가지고 이제 족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란 6일 동안에 체포한 말이 범죄자, 체포한 사람이 27,000명입니다. 지금 멋대로 한 거죠. 그때 인구가 한 3천만 명. 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조직들을, 이 조직들의 상당 부분은 이제 그 60 민주혁명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거나, 그죠? 또는 그 구조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주화하고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 조직의 대다수는 이제 큰 물결이 민주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조직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조직이 있는 한은 위험하겠죠. 그죠? 그 조직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로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 해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단체 뿌리 뽑고 그 간부를 완전히 실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60혁명기에 주로 활동했던, 그죠? 한국 민주주의의 동량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죠? 사회단체 간부를 사법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립니다. 입도 못 띄게. 늘 24시간, 평상시에 늘 감시하는 처벌과 감시, 그죠? 뻑하는 또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판사들이 60혁명 주역들에게 적용한 제목은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 특수반국가 행위였다. 이 조항은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여하튼 뭡니까? 이 좀 자주적인 활동을 한 단체의 간부들을 말합니다. 그 전부 반국가 행위로 다스리는 거죠, 그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죠, 그죠? 언론인 죽이기. 민족일보 없애버리고 사장 조영수 처형했죠, 그죠? 이건 이 민족일보가, 그죠?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일본의 제1동포 민단에서 들어옵니다. 거리민단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뭐로 뒤집어 씌우냐 하면은 조총련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고 조영수는 거의 반공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반공주의자를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죽여버린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간부들도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좀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이래 딱 하나 튀어나오면, 그죠? 언론사 하나 이렇게 완전히 박살을 내놔놓으면은 어느 누가 대들겠어요, 그죠? 길 안 들어도 길 들겠죠?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안 기다는 끌려가서 작살 나겠죠. 그 다음에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 이거 절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민학살 진상조서를 요구했던 유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피학살자 유족회 해체하고 간부를 처벌하는데 엉터리 재판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꼽으면 대구의 이원식이라는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산의 노현석, 대구 경북의 권중락, 이삼근, 징역 15년, 그 다음에 징역 7년, 5년, 이거 전부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경상도가 왕창 다 당합니다. 경상도가 왜 수구 꼴통으로 됐냐 하는 걸 여기에서도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공포거든요. 공포를 경험했거든요. 공포를 경험하면요, 사람은 1차적으로 생존 욕구가 작동하죠, 그죠? 생존
욕구가 작동하면요,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다른 어떤 의욕을 내지를 못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순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정말 참 기가 찹니다. 6.25 동란 시에 대한민국 군 경찰에 의해 작전상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익분자가 아니라는 근거 없는 망언과 재판 절차 없는 사형 집행이 부당하다는 당시의 전국을 망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군관민의 이간을 책동하면 결국 반공체제가 균열되어 간첩 침략을 획책하는 북한 괴뢰 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가의 안위 따위는 일절 불언하는 비국민적 사상의 불온분으로 피고인 김세룡, 동 송철순에게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게 한국의 재판관들의 수준입니다. 처참하죠, 그죠? 판사하는 얘기를 짚어보면 이래요. 전시에는 재판이 없이 작전상 처형해도 그건 정당한 거다. 죽은 사람이 좌익분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망언이다. 재판 절차 없는 처형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편견이다. 이런 주장들이 결국 군간민을 이간시키고 반공체제를 균열을 가져오고 간첩 침략을 획책해서 북한 괴뢰 집단의 이익이 된다. 즉, 네 애비 죽음의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망가져버리면요, 참 답이 없어요. 이런 판사한테는 그죠,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관의 3분의 2는 그죠, 아직도 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부관 참시를 합니다. 가묘를 만들거나 또는 유골을 찾아가지고 그 합동묘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좀 부수고 그 비를 뽑아버리고, 하여튼 행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노조 시말리기. 1,500명을 체포합니다. 그 87 항쟁 이후에 교원노조가 그 정교조가 해직이 많이 됐죠. 그죠? 한 1,500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 1,500명을 아예 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처리는요, 김문심은 이것도 대구, 경북이 다 당해요. 경북교원노조 연합회 위원장은 무기징역, 강기철은 징역 15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목은 징역 10년. 이목 선생은 이때 당시에 4대 부고 교사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교사 3,000명을 해고해버려요. 그러니까 87년도에 1,500명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죠? 그때 비하면 상대적으로 한 4배쯤 될 겁니다, 아마. 한 4배도 넘을 겁니다. 3배, 교사가 3배쯤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2배다, 3배. 한 6배 정도 됩니다. 해고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삭설이 해버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아예 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노조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고는 군사정권에서 노조를 만듭니다. 중앙정보부에서 9명의 노조 이 만드는 간부를 지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요. 이 사람들을 9명이 만드는데 그 간부들은 또 중앙정보부에서 다 임명해요. 자금도 다 대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 한국노총 출범한가요? 그렇지. 그게 이제 한국노총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국노총이에요. 그때 비하면 지금 한국노총 진짜 많이 컸지. 그죠? 그래서 중앙정보부 지도로 산별노조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거 하는데 불과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다 만든데. 그러다 보니까 그 6.25 때 한참 막 사기트고 있던 자주노조들 있잖아요. 그죠? 거의 다 해체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제도라고 생긴 건 남김없이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지방자치, 교육자치, 학생회, 자주노조, 마을자치까지 다 부숴버립니다. 왜? 이거는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모든 걸, 그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마디 명령을 하면 모든 게 저 마을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명령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 사람들 추구했기 때문에 자치를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자치의 그 국가 컨베어 벨트, 박정희가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게 돌아가는 국가 컨베어 벨트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반상회입니다. 반상회. 그래서 이런 박정희 제국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실현이 됩니다. 박정희는 초국가고 초헌법적 존재다. 두 번째, 모든 조직은 박정희의 명령과 지도에 따라야 한다. 박정희의 명령과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은 반국가 행위, 이적 행위다. 국가가 한 일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다. 이게 박정희 시대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18년 동안